보내고 있나요? 이제 막 일어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반은 오후에 수업 듣는 반도 있을 텐데 어떤 시간대에 듣던 아니면 또 다시 반복해서 듣는 친구들이건 항상 좀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7반하고 8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등교하고 그리고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네요. 이번 주에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날짜가 따로따로 해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2학년이 온라인 주간이지만 오늘 1학년 시험 관계로 2학년이 다시 온라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내일 등교해서 또 온라인 수업,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네요. 자, 모의고사긴 하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길 바라고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그리고 첫날 선생님이 이거 들으면서 조회수 뭐 신경 쓴다고 해서 얘기했더니 조회수는 잘 됐는데 시간도 좀 이렇게 물론 이미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빨리빨리 건너뛰는 건 상관없겠지만 내용들을 하여튼 배속을 높이더라도 좀 차근히 한 번씩 잘 들어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개념들을 여러분들 걸로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생명과학 1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해서 학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명 활동이 진행되어지는 전체 과정이 되겠죠. 그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 또 생명 활동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가 어떤 물질이 쓰이는지 그 ATP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그 생명 활동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작용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단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세포호흡과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과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 세포호흡에 대해서 세포호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화, 그리고 순환, 호흡, 배설. 호흡하고 배설 사이에 콤마가 빠졌는데 이 네 개의 이 기관계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근데 오늘 한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떤 걸 살펴볼 거냐, 그 중에 첫 번째 소화계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생명활동,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것은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비생명체, 비생물 같은 경우에도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 장치들도 작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그쵸?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료를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료를 집어넣었다고, 에너지원인 연료를 집어넣었다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그 집어넣은 연료를 이용해서 엔진에서 시동, 연소, 폭발이 일어나야, 그래서 시동이 걸려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체도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어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자, 에너지를 그 생산하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했어요.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세포호흡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에너지원,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그 연료와 그리고 연료를 집어넣어주고
시동을 걸어서 그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연소에 꼭 필요한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세포호흡에서도 보통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해요. 물론 이 세포호흡에는 일반적으로는 또 많은 생물들이 호흡하는데 산소를 쓰기도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산소를 쓰지 않고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도 있지만 보통은 영양소와 산소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영양소가 어떻게 또 산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고 공급되어지고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그 중에 먼저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란 음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물질이 되겠죠. 자, 물론 이 영양소는 어떠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이 물질을 스스로 광합성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생물도 있지만 우리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러한 그 에너지 원인 유기물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데 그 음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영양소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주 영양소. 말 그대로 어떤 영양소가 될까요? 주된 영양소가 되겠고요. 부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 부된, 부수적인 영양소를 부 영양소라고 하는데 자, 영양소가 음식물을 구성하면서 내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성분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섭취한 음식물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서도 모든 영양소가 에너지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은 거지만 그 음식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에너지가 있는 영양소도 있고 없는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유무에 따라서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주 영양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주 영양소고요. 부 영양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영양소. 그래서 우리 에너지의 단위로는 뭐 여러 가지 단위를 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단위가 칼로리가 있죠. 칼로리. 에너지 단위로 칼로리가 있는데 이 에너지 단위인 칼로리는 단위가 작아서 보통 킬로칼로리를 써요. 그 단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보면 이 음식물이 100g당 섭취했을 때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경우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때로는 분명히 음식물 내가 먹는 건데 열량이 에너지가 없어요. 제로 칼로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로 칼로리라는 음식들 몇 가지 있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영양소, 부영양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주영양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3대 영양소라고 불려요. 왜 3대 영양소냐?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세 가지 영양소라고 해서 3대 영양소가 주 영양소라고 합니다.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그래서 탄단지라고 불리는 이 영양소가 주 영양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 영양소는 에너지가 없는 물이라든지, 물도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물이라든지 무기염류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영양소에 해당이 되죠. 보니까 이러한 성분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우리 지난 시간이었던가 얘기했을 때 생명체 연구 대상에 했을 때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그 중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 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물 다음에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그리고 핵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양소가 해당이 돼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보통은 대부분 생물이었던 걸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물인 걸 주로, 물론 물 같은 경우에 물 자체만 먹기도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 먹는 음식물들이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그 음식물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돼요. 참고로 추가 설명하자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긴 하지만 그런 기능을 하지 생명체를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빠졌었던 것이고, 자, 어쨌거나 이러한 성분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가 주 영양소, 그리고 나머지가 부영양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공급한, 섭취한 이 영양소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이 영양소 상태는 보통은 분자의 크기가, 입자가 커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부적합한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영양소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흡수가 어려운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각 세포의 막을 통과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잘게 부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양소는 소화 과정 후에 흡수가 어디에서 흡수되느냐?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져서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음식물을 섭취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분해되어지는 과정인 소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음식물을 집어넣을 때 어디다 집어넣죠? 입에다 집어넣게 돼요. 입에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 음식물을 씹죠. 씹으면서, 씹는 것 자체도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인 것이고요. 씹으면서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한 액체가 분비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음식물 소화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소화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라고 구분하는데, 이 소화계에 음식물이 지나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작용도 일어나지만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한 액체가 분비되어져요. 이러한 액체를 소화액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화 액체들이 분비되어지고 또 그 속에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음식물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음식물 어디로 들어온다? 입으로 들어오게 되죠. 입에서 씹으면서 음식물 소화에 관련된 소화액인 침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어서 꼴깍 삼키게 되면 식도를 타고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소화가 일어나는데, 위에서 소화에 관련된 소화액, 위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액을 위액이라고 해요. 위액이 분비되어지고, 위에서 또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디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화액들이 분비되어지고, 소화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장에서는 소화와 함께 영양소가 흡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나가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대장에서도 이제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진 않아요. 전혀 분비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고 흡수가 일어나고 나머지 찌꺼기가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 간략하게만, 자세하게는 오늘 하는 내용도 좀 자세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소화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음식물이 먼저 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입에서는 침이라는 소화액이 분비되어지게 됩니다. 자, 침은 어디서 분비될까요? 침샘에서 분비되어지죠. 자, 이제 각 기관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액들, 분비되어지는 그 곳을 분비샘이라고 해서 각각의 분비되어지는 소화액에 따라 침은 침샘, 또 위에서 위액이 분비되어지는데 위샘, 장에서 장액이 분비되어지는데 장샘,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비샘에서 분비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침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시켜주는 소화 효소인데요. 자, 녹말이란 여러분들
녹말 많이 들어봤죠? 녹말은 포도당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예요. 물론 일렬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 쳐서도 연결되는데 어쨌거나 포도당이 수천, 수만, 어떤 수백,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다당류의 녹말이 우리가 섭취하게 되어지면, 녹말 같은 다당류는 단맛이 나지 않아요. 물에도 잘 안 녹아요. 녹말 물에 안 녹죠. 물에 훑으면 녹말 가루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녹는 게 아니라 섞여 있다가 놔두면 가라앉잖아. 물에 안 녹고 단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입속에 들어와서 침과 섞이게 되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분해되어지면서 이제 이 땅은 이 녹말을 형성하는 포도당, 길게 연결된 포도당을 두 개씩 끊어내게 돼요. 포도당이 두 개짜리인 이당류가 되어지는데, 이당류들은 이제 뭐 다른 이당류들이 있는데, 이당류들은 물에 잘 녹고요. 그리고 단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녹말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 그래서 밥 입에 물면 처음엔 단맛이 안 나. 근데 오래 물고 있으면 단맛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어서 생겨나는 증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속에서는 이제 침이 분비되어서 아밀레이스에서 녹말, 탄수화물의 소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요. 다른 영양소들은 화학적으로 소화는 아직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이제 이 음식이 꼭 섞이면 식도를 타고, 식도는 이동하는 관이 되어지고, 식도를 타고 어디로 넘어간다? 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어서 이제 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음식물이 위에 도달하게 되면 역시 위에서도 소화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액을 위액이라고 해요. 자, 위액 역시 위샘에서 분비되어지고요. 자, 위액 속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위하면 떠오르는 환경이 있죠. 위하면 떠오르는 물질, 위산. 위에서는 강한 산성 물질이 분비되어져서 이제 이 산이 역할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살균해주고 소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액 속에는 HCl, 뭐죠? 염산이라는 위산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지면 위산 과다로 속쓰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위산이 분비되어지고 살균해주고 단백질을 녹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펩시노젠 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되어지는데, 이 노젠이 붙은 참고만 하세요. 이 노젠은 비활성 상태라는 뜻인 것이고요. 펩시노젠이 분비되어져서 얘는 이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돼서 얘가 이제 소화효소의 역할을 하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단백질을 소화시키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머리카락에도, 피부에도, 근육에도 단백질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 효소,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이 구성하는데, 그래서 내가 섭취한 음식물 속에는 이 단백질이 그러한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물로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차나 4차 구조의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얘가 그걸 풀기 시작합니다. 1차 단백질, 폴리펩타이드로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어쨌거나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펩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위산이라든지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 때문에 위벽 자체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주기 위한 점연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하자면, 위 같은 경우에는 펩신이라는, 물론 비활성 상태로 분비되지만 펩신이라는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가 분비되어져서 단백질 소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소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화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것은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 그리고 실제로는
입 안에 있는 공간, 식도, 위, 소장, 대장 안에 있는 공간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입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대장 끝에 음식물이 이제 나오는 통로를 항문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우리 몸을 지나가는 관이에요. 관통하는 관인 것이고 그 내부의 공간은 실제로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그러면서 소화가 일어나는 그 소화기관 중에 소화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소화기관은 얘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기관들 중에서도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소화기관에 소화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장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긴 장기예요. 왜 제일 길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지고 흡수까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껏 음식물을 먹었는데 소화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버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길게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긴 장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크게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2지장, 공장, 폐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뭐 이걸 여러분들에게 구분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먼저 그럼 소장의 첫 번째 부분인 12지장. 12지장이라는 뜻은 사람의 손가락 12개 정도 되는 길이에 해당하는 장이다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했는데 자, 음식물이 12지장에 도달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에서도 소화액을 분비해서 그 소화액이 섞이는 장소가 되어지는데 먼저 자, 이자액이 분비돼요. 이자액은 이자에서 분비되어져요. 이자,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 들어봤죠? 췌장이라고 하는데 췌장에서 분비되어지는 췌장액, 이자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원, 주영양소,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에요. 왜?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각각의 소화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먼저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레이스.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었죠? 이자액 속에도 아밀레이스, 녹말을 분해해주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 이 트립신도 위에서 분비되어지는 펩신처럼 분비될 때는 비활성 상태, 펩신노젠, 트립신노젠, 비활성 상태로 분비되어졌다가 활성화되어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방 분해 요소인 라이페이스. 이 지방 분해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비되는 프로라이페이스라는 비활성 상태로 분비됐다가 활성화되어져서 지방. 그래서 어쨌거나 탄수화물, 녹말을 엿당으로 트립시노젠, 폴리펩타이드 긴 아미노산사스를 중간중간 잘라내는 그런 단백질 분해 요소 라이페이스,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데 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끊어줘요. 두 개 끊어지면 얘 지방산, 얘는 지방산이 하나, 글리세롤 붙어 있는 모노글리세리드 참고로만 해두세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주는 지방 분해 요소 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NaHCO3라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 타고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액이 분비되어지는데 위액 속에는 위산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성인 상태가 돼요. 살균해주고 단백질 녹여주고 이러기 위해서 산성인 음식물이 되는데 위 자체는 점액물질로 보호되고 있지만 이 산성물질이 다음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성물질이 장기를 손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12지장에 도달하게 되면 얘를 또 중화시켜줘야 되는 물질이 분비되어진다. 그 역할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영양소를 소화시키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12지장에 있을 때 쓸개즙이 분비되어집니다. 쓸개즙은 어디서 분비될까요? 쓸개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액이라고 해서 쓸개즙이라고 하는데 쓸개는 어디 있느냐?
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간에 붙어 있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쓸개는 간 보통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표현하는데 여기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인데, 왜 쓸개즙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간에서 생성돼요. 간에서 생성되었다가 그 간에 붙어 있는 쓸개라는 주머니에 저장되어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쓸개즙이 나오는데, 이 쓸개즙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방의 소화를 도와줘요. 지방을 유화시키고 비활성 상태로 분비되어졌던 프로라이페이스를 라이페이스로 활성화시키고,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 쓸개즙이 잘 안 나오면 지방의 소화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자,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이 소장의 첫 번째인 12지장에 들어왔을 때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되어져서 각각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되어지고 지방의 소화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나머지 소장 전체에서는 이제 소장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액인 장액이 나와요. 장액 역시 장샘에서 분비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장액은 소화를 완성시켜주는 소화액이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자, 먼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녹말이 엿당까지만, 엿당은 2당류예요. 근데 이 2당류까지는 아직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고, 2당을 완전 단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그래서 엿당을 분해시켜주는 말테이스라든지, 그리고 2당류에는 설탕 익숙하죠? 설탕도 2당류에 해당하는데 설탕을 분해시켜주는 슈크레이스라든지, 그리고 젖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젖 속에 우유라든지 사람의 모유, 포유류의 젖 속에 들어있는 당을 젖당이라고 하는데, 젖당을 분해해주는 락테이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말테이스, 슈크레이스, 락테이스 얘네들이 2당류들을 분해시켜주면 단당으로, 엿당은 포도당으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어요. 포도당과 과당으로, 락테이스는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단당이 붙어 있어 얘를 분해시켜서 단당으로 소화를 완성시켜주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펩신이 3차, 4차를 1차 폴리펩타이드로, 그리고 트립신이 얘를 중간중간에 짧게 끊어서, 또는 아미노산 2개, 3개 이 정도로 짧은 가닥으로 끊어줬는데 얘를 완전히 분해시켜주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펩티데이스, 그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시켜준다고 해서 펩티데이스라는 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완성시켜주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이페이스가 완성을 시켜줘서 얘네들이 소화를 완성이 시켜주게 되면 이제 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장에서 아주 중요한 흡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소화시킨 이유가 흡수를 위해서 소화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흡수, 중요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소장은 이러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일단 길이는 길어야 된다고 했죠. 왜? 먹은 것 최대한 흡수해야 되니까. 더불어서 길기도 해야 되지만, 얘가 지나가는 동안 음식물이 분해되어서 그 성분들, 영양소가 잘 흡수되려면 최대한 우리 몸에 많이 흡수되기 위해서 많이 닿아야겠죠. 지금 배터리, 휴대폰, 지금 촬영하는 휴대전화 그 배터리 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경고가 떴어요. 그래서 눌렀어요. 자, 최대한 오래 머물러야 돼서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접촉하는 면적도 넓어야겠죠. 그래서 소장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장은 그냥 맨들맨들한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름진 구조에 거기에 돌기들이 돋아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장에서 돋아난 돌기를 융털이라고 해요. 융털. 그리고 그 융털마저도 거기에 또 돌기가, 그래서 융털 돌기 또는 미세 융털이 돋아나서 흡수하게 되는데, 자, 그 미세 융털 돌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폴록폴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데 이 안에는 두 종류의 관이 지나가요. 두 종류의 관. 두 종류의 관이 지나가는데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린 건 어떤 관일까요? 빨간색 하면 우리 몸에서 빨간색 액체, 그쵸? 혈액을 나가는 혈관이에요. 간에 달하는 혈관, 모세혈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린 것은 암주관이라는 관이에요. 그래서 흉털 내부는 모세혈관과 암주관이라는 관이 있어서 이 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되어지는데 모세혈관은 친수성 영양소, 친수성 영양소, 물과 친한 성질의 영양소가 흡수되어지고요. 암주관은 지용성, 소수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어지는데 자 영양소 중에 자 엿당, 물에 이당류는 물에 잘 녹는다고 그랬지. 이당류하고 단당류까지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단당으로 포도당, 과당, 뭐 갈락토스 이런 단당으로 분해되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친수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모세혈관.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되어서 단당류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되어지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아미노산 역시 물에 잘 녹아요. 친수성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영양소 중에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중에는 친수성,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소수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그런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과 그리고 무기염류 얘네들도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소금 물에 잘 녹죠.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져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친수성 영양소는 일단 외부에서 흡수한 건데 우리가 위에서 살균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물질,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사를 해요.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간에서 일단 검사를 해서 독성이 있으면 제거하는 해독작용.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른들이 기분 좋게 술 먹죠. 그럼 술은 우리 몸에 안 좋잖아. 그렇죠? 우리 몸에 안 좋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걔가 어디에서 처리되느냐? 간에서 처리되다 보면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술의 알코올 성분을 처리하는 간이 망가지는, 간에 손상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성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간이 망가지게 돼요. 어쨌거나 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 몸 전체를 돌기 위해서 심장으로 가서 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암주간은 지용성 영양소라고 했죠.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이 분해되어서 형성된 지방산이라든지 모노글리세리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분해되어졌을 때 그런 상태로 암주간으로, 또 지용성 비타민도 암주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암주간은 어떤 관이냐? 우리 나중에 순환기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에는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이 있고요. 또 혈액 말고도 림프라는 체액이 지나가는 림프관이 있어요. 그 암주관은 림프관의 일종인데 그 암주관에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어지는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순환하다가 이 림프관도 결국에는 혈관과 만나거든요. 그래서 혈액과 합쳐지면서 다시 심장을 통해 우리 몸 곳곳에 전해지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소화의 완성과 흡수가 일어날 때 소장벽에 있는 흉털 내부에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구분했을 때 모세혈관으로는 친수성 영양소가, 암주관으로는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어서 우리 몸을 순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관의 마지막인 대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장은 소장 다음으로 이어지는 좀 굵어진 그러한 창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소화기관들, 소화기의 그림을 쭉 보면 이제 입이 나와 있고 식도, 위, 그리고 위로 이어지는 이제 배 부분에 이제 장기들이 꼬불꼬불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인데 그게 소장이고요. 그리고 걔를 둘러싸고 있는 디귿자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대장인데 대장도 소장처럼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자, 대장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맹장, 오른쪽 뼈가 아플 때 맹장형 의심이 한다고 했죠. 그 맹장 그리고 디귿자를 엎어놓은 요 장기가
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상행, 위로 올라가는 상행, 그리고 가로 방향인 횡행, 아래로 내려오는 하행. 구분 못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직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도 몰라도 상관없고 기능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기능, 대장의 기능은 뭐죠? 그쵸?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가 완성이 되어지고 영양소가 흡수되어지면서 넘어가면 대장에서 수분은 물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물이 최대한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해서 대장까지도 흡수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게 소장하고 대장 중에 대장은 수분 흡수의 기능이 주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강조가 되어져서 그런데 실제로는 소장에서 훨씬 많은 수분이 흡수가 되어져요. 왜? 워낙 기니까. 영양소가 흡수될 때 영양소만이 아니라 수분과 같이 흡수되니까. 물론 이제 소장과 대장 수분 흡수가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고요. 대장에서 나머지 수분이 흡수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직장에 머물러 있다가 항문을 통해서 문 밖으로 배출되게 되죠. 그럼 이 배출되어진 배설물이 뭐죠? 대변, 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봤던 이 소화 과정에 관련된 기관들을 통틀어서 소화기관, 소화기 또 이 기관들을 모아서 소화계라고 하는데 소화계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흡수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를 배출하는 배설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또 착각하기 쉬운 게 대장은 똥을 배출하니까 배설하니까 배설계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대장도 소화계. 그래서 소화계의 역할은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하는 배설의 기능도 있는 거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배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때 배우는 거기서 다루는 배설계의 역할은 이제 흡수된 그 영양분들이 이용이 되어지면서 나온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배설계의 역할인 것이고 대장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 그렇게 참고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소화계의 작용에 대해서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좀 설명이 길었을 수도 있어요. 길었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은 이제 음식물이 어쨌거나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내용을 한번 배우는데 그래도 대략 한번 좀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확실하게 이 과정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어쨌거나 음식물이 우리 몸에 지나가는 과정은 경로는 알고 있잖아요. 입에서 소화되고 식도를 통해 위로 가고 위에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또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로만 해두고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꼭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 음식물이 소화계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흡수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근데 흡수되어질 때 영양소가 흡수되어질 때는 소장에서 융털에서 흡수되어지는데 모세혈관과 암축관에서는 친수성과 지용성 영양소를 구분해서 흡수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또 보통 필요한 게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에 대해서 산소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